안녕하십니까. 한 번 찍을 때 3번을 찍으니까 꼭 찍고 나면 보름 정도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전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했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제가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쓸 때도 그랬고, 이 스님은 사춘기라고는 제목으로 명진TV를 여러분들과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도 과연 불교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종교는 뭘까? 또 한 발 나가면은 그럼 산다는 건 뭘까? 왜 살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제가 불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가정사,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정사부터 쭉 얘기하게 된 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사를 비롯해서, 또 저는 뭐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학생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가를 해서 광주항쟁을 비디오로 1983년도에 보면서 제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큰 변화가 이 사회,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뭐 운동권이다, 또 심한 경우에는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 혼자 뭐 옳다고 생각해서 꿋꿋이 걸어왔을 뿐입니다. 물론 저를 바라보는 저희 명진TV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분들도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좀 저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도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저의 가는 길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동의해 주시고 또 같이 박수를 쳐주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 다 어차피 저하고는 인연이 생긴 거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데,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에 대해서 그 명진 스님 잘못된 겁니다, 명진 스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애정어린 비판, 저는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접근할 때 얘기를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절에 가서 선방에 다니는 수자스님을 만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그리고 이 불교적인 사고라는 것이 꼭 불교라는 틀에만은 있지 않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는 과정들. 그래서 운산에 조그만 운산옥이라는 술집을 했던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삼배를 하면서 법문을 듣고, 또 저 충북 미원면에 있는 미원면 금관리에 평상모라는 동네에 있는 배구거사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가전지청부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 3년을 모시고 살았던 그런 시절 같은 것들 다 말씀드린 이유는 불교라는 건 어느 틀에다가 절대 가둬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80여 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참 잡잡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지내왔던 게 1년 하고도 이제 4개월이 되었죠. 그래서 80회를 지난번에 끝내고 오늘이 이제 81회인데,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8.15 해방되기 직전 1년 전에 만해 스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1944년 6월 29일 시무장에서 입쪽에 드시는데 6월 29일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방송하기 일주일 전쯤에 만해 스님 77주기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만해 스님 어떤 분입니까? 선교를 다 겸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일생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당신의 길을 외롭게 가셨던 분입니다.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최남선이 어느 날 만해 스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최남선 그러면은 뭐 얼마나 육당체만 최남선 그러면은 시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 존경하는 어른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변절했습니다. 그 만해 스님이 일제 36년 동안 변절 안 하고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말도 뺏기고 이름도 성도 다 뺏겼는데 변절이니 뭐니 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만해 스님의 최남선이 손을 내밀면서 아이고 만해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만해 스님께서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나 최남선이요. 그러니까 최남선? 내가 알던 최남선은 벌써 옛날에 죽었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다보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44년 해방 1년 전에 그냥 눈을 감으셨던 거죠. 지금 이제 뭐 불교 쪽에서는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하고 만해 불교계 독립운동했던 분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해 스님의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스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만해 스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물론 뭐 만해 스님의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이라든가 주옥 같은 시야말로 대한민국 뭐 저는 단군 이래 그런 위대한 시인이 있었겠나. 그 시야말로 뭐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그 님이 조국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애틋한 여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구절 넘쳐 흐르는 주옥 같은 언어들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심장을 비수같이 파고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끌어냈던 그 시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 글은 아마 여러분들도 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해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고난의 칼날에 서라.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고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가망이 적은 일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일을 볼 때 쉽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먼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면 일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생기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옳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마라. 가시밭길을 걷고 칼날 위에 서는 가시밭길을 걷고 칼날 위에 서는 데서 정의를 위해 자기가 싸운다는 통쾌한 느낌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편안한 조선에 있어서 정의의 칼날을 밟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나 실패보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만해 스님은 칼날 위에 쓰신 분이 아니고 본인의 삶 자체가 칼날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과연 칼날 위에 서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먼저 안 따지고 이게 옳은 길일까, 그런 길일까를 먼저 따지고 내 길을 갔을까? 부끄럽죠. 때로는 옳은 길인 줄 알고도 피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이익이 되는 길을 취한 적도 있었던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서 만해 스님의 고난의 칼날에 서라. 그래서 이건 역사입니다. 왜 제가 만해 스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만해 스님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만해 스님을 뜻을 기리고 만해 스님의 삶을 자취를 밟으면서 그분의 삶을 기리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과연 1945년 이 땅이 만해 스님이 원했던 자주, 평등, 자유가 확보된 자주 독립국가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지 되지 않겠나는 것 때문에 만해 스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또 아까 제가 좀 오늘은 뭐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루해도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 듣기가 힘들 거니까요. 일제 36년 미 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노독술이라고 아시죠? 노독술. 일제 치하에서 고등계 형사였습니다. 고등계 형사면 지금으로 치면 검찰입니다. 근데 또 약산 김홍봉 의열단 아시죠?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치열하게 했던, 거기에 단장을 했던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 물론 나중에 북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남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폄하를 했습니다만은 일제 36년 동안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 중에 그만큼 치열하게 무장투쟁을 했던 분도 드물다는 거죠. 근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하는 애국지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놈한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들어와서 그놈한테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가서 따구를 맞았습니다. 이게 해방된 조국인가요? 그리고 미국은 3년 동안 군정을 했습니다. 군정은 군인이 정치를 한 겁니다. 그게 군정입니다. 3년 동안. 미 군정입니다. 뭐 국방, 외교, 치안, 교육 다 미군의 그 뭐 한 20몇 살쯤 된 이런 준위, 대위 이런 놈들이 다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한국을 뭐 알기나 했습니까? 메가다가 하지 보고 한국 가가지고 좀 잘 다스려라. 그 돌아보니까 인민위원회니 건준이 하는 이런 활동했던 분들은 우리 이제 독립됐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서 미 군정 말을 안 들었죠. 그거를 빨갱이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뭐 공산주의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치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본 물러갔으니까 치안도 우리가 유지하고 어지럽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서 다 뜻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자는 게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인 겁니다. 전부 철퇴를 내립니다. 해산을 시킵니다. 말 안 들으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다, 뭐 일본으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하면서 눈치를 보던 친일 관료들,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거 잡으러 다녔던 경찰들, 훈장 자기 받은 그런 친일파들이 일본 군정에 가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가,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보수, 우파 뭐 그런 세력이라도. 그런 와중에 김구 선생 암살당합니다. 여운형 선생 암살당합니다. 그 뒤에 조봉암 선생 교수대 처형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애국지사들이 결국은 해방된 조국에서 누가 암살했습니까? 친일파들이, 친일 잔재들이 미국의 묵인 방조하에, 아니면 뭐 교살했을지도 모르죠. 말 안 들으니까. 이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는 이 문제가 정확한 역사 속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진단이 돼야지만이 협치도 하고 화합도 하고 화해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단이 됐었고, 물론 전쟁은 안 치렀습니다만은 똑같이 통일이 되고, 분단됐을 당시에 서독이 크게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왜? 독일은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무슨 과거? 나치를 청산한 겁니다. 나치의 잔혹했던 유태인 학살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나치를 청산했기 때문에 괜찮은 보수, 괜찮은 진보가 모여서 화해도 하고 협치도 하고 정책을 같이 짜서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저 변방으로, 아니면 탄압을 당해가서 감옥을 가고 공산주의로 몰려가지고 북쪽으로 월북하거나 안 그러면 감옥 가야지 되는 그랬던 나라. 그리고 일제 때 참의원을 지내고 일제 때 판검사를 지냈던, 일제 때 면장이라도 지냈던 집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 저 어렸을 때요, 저는 충청도 당진이니까 충청도 말로 하자면은, 그 집은 일제 때 면장 지낸 집이요, 대단한 집안이요. 일본 놈들이 뭐 조선 사람 면장 시켜줬어? 군수 지난 집안도 있어. 일제 때 군수, 이장, 판사, 검사한 것이 가문의 치욕이 아니고 그것이 가문의 대단한 영예로 저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외적이 침입을 해서 외적이 나라를 다스릴 때 거기에 협조하고 부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재산도 모으고 벼슬도 했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죠. 당은 아직 국민의힘 당에 안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마 출정식을 한 걸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 뒷말이 많더라고요. 무슨 고개를 몇백 번을 흔들었다는 동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그런 거는 전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무슨 어디에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별로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정책과 사고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어떤 분입니까? 1932년입니다. 폭탄을 던진 게. 1932년이면은요, 그야말로 조선반도는 암흑기였습니다. 1910년에 강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1910년에서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독립을 운동을 하고 모여서 만세라도 부르면 좀 안 되겠나? 뭐 미국이 좀 안 도와주겠나? 뭐 민족 자결주의인가 그걸 듣고 뭐 힘을 내서 이제 더 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932년은 대한민국 끝장이 났습니다. 조선 땅은 이제 일본 땅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합병이 된 거예요.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3인이 만해 스님 빼고는 거의 다 변절을 한 겁니다. 아무 희망, 독립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름도 바꿔야지 되고, 바꿔야죠. 살아야지 되는데. 그때 24살에 아기가 둘인 충남 예산 덕산면 고향으로 서당 훈장을 했던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지고 그해 12월 달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24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9살 많습니다. 9살. 아무 희망이 없었던 1932년에 전 막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요. 24살의 젊은 청년이. 그것도 호롤 난신도 아니고 고향 땅 충남 예산에는 부모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김구 선생을 만나서 도시락 폭탄을 얻어가지고 홍구공원에서 일본 놈들 행사에 폭탄을 던지고 형장 이슬로 사라져간 윤봉길 의사. 거기서 대선 출정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거기 같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돼 있던 윤머식이라는 여자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9년 후에 1941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 보통학교에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나이가 23살인가였습니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진충 보국이라 충성을 다 바쳐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에 교장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932년과 1941년입니다. 9년 차입니다. 저희는 윤봉길 의사도 참 대단한 존경해야지 될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을 해야지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지 됩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고 저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하던가, 외적이 침입을 했는데 그놈들 나라에 군인으로 지원해서 간 박정희가 잘못됐는가, 둘 다 어떻게 존경을 해요? 집에 들어온 도둑놈한테 이것도 도둑질 해가지고 나도 도둑놈하고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훔쳐가는데 동참한 그놈도 우리 식구고, 도둑놈 들어오는 거를 막 그냥 쫓아가서 몽둥이 들고 싸우다가 도둑놈한테 맞아 죽은 사람도 우리 식구고, 그런 건가요? 비유가 좀 너무 비약적인가?
그러면 이건 빼,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일제가 다시 조선반도에 침략을 한다면은 은봉길 의사나 김구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독립운동했던 약산 이원봉 같은 그런 분들 같이 독립운동을 할 건가? 안 그러면 이완용이나 송병준이나 나라 팔아먹고, 안 그러면 그 뒤에 뭐 이광수 같이 변절해서 일본 찬양하고 빨리 천황폐 신민으로서 군대를 가가지고 온몸을 다 던져서 폐하께 충성을 하고 글이나 쓰고 하는 그런 짓을 할 건가? 아니면은 직접 군대를 가서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러 잡으러 다니는 일본군 군인이 돼서 정보장교 할 건가? 이거는 짚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건 잘못됐어,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대충 덮고 과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느냐? 미래로 나가자. 과거 없는 오늘이 어디 있고 오늘 없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칼날에 쓰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만에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고 만에 한용운 스님의 간 길을 밟아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만해를 외치고 입으로는 만해 스님 기념사에 가서 만해 스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절집 얘기도 좀 할까요? 조계동에 지금 자리 사고 파는 거는 공식적으로 사고 팔아요. 공식적으로. 아니, 종정이 5천만 원씩 뿌려서 종정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 한마디 안 하고 그 유튜브 뭐 내려달라고 몇 군데서는 청이 돌았는데 제가 그걸 내리면은 칼날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칼날에 서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칼날에서 내려가 본들 뭐 하겠습니까? 아니, 칼날이 아니고 저도 칼날이 되고 싶어요. 본사주지 선거 얼마 전에 뭐 가난한 절 본사주지에 참여했던 어느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500만 원씩 돌립니다. 표 하나에다가 500만 원씩.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편에서 1000만 원씩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라도 문제되면 증언해 줄래 그러니까는 스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돈 모아가지고 어디 강남 어디 뭐 절에 앉아서 정치인들 불러다가 다 이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뭐 때문에 머리도 안 깎고 시험도 안 깎고 이 더운 여름에 대급박에다가 털모자 뒤집어 쓰고 나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만해 스님 입으로 들먹거려서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 부르면 다 쪼르르 또 달려가더라고요. 왜 가면은 또 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서 표 만들어 준다 하고 뭐 용돈도 두둑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좀 도는데 얼마 전에 뭐 훌륭한 분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치인이 대선에 나왔는데 스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머리 기르고 시험 기르고 털모자 쓰고 공식적인 행사에 나오는 그 중한테 찾아다니면서 꼬리치는 강아지나 개새끼냐 아니면은 그런 놈 안 찾아가느냐는 난 둘로 갈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대충 알겠죠?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점잖은 사람들은요, 점잖지 않아도 돼요. 세속에서 그래도 세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자리 안 삽니다. 누가 그런 짓 해요? 전부 부패한 세력들은 거래하죠. 근데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 말씀대로 일의 일발로 떨어진 옷 입고 수행한다는 자들이
돈 주고 자리를 사요? 종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 종종 빼고, 종종 뭐, 넣어도 돼. 종종이나 되는 사람이. 그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뭐, 아니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날 고발하든가, 그것도 안 하고, 그걸 내려달라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서. 못 내리죠, 제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서 자기 제자들이 내 동상을 해도 부끄러운 일이죠. 아이, 금강정도 안 읽었나요? 재행무상이고, 다 참 있는 모양이나, 아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라고. 모양과 형상이나 이런 것으로서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 삿대물이라고 내놨어요. 근데 그 금강경을 종지로 삼는 조계종의 제일 정신적 지도에다가 지 절에다가 지 동상을 새겨놨는데 그걸 보고도 난 좋습니다. 누군가 하나 그렇게 뭐 좀 모질하는 인간이 내 죽기 전에 내 동상도 하나 해놓고 지 사리탑도 어디다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요. 이게 미친놈이지 정신이 있는 놈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나만 얘기해요. 아무도 거기다 비판 안 한단 말이야. 선방에 수자고 종애고 원로들이고 이게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지. 만해 스님이 하도 그 당시에 31개국 일제 때 본사 주지들이 총독부에서 본사 주지 임명했습니다. 그때는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데 와서 한 말씀 해달라니까 만해 스님이 그래갖고 안 갑니다. 하도 오락하니까 나은하 스님이 그 자리를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했던 법문도 그전에도 제가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더러운 게 똥이죠.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똥보다 더 더러운 거는 뭡니까? 그 본산 주지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으니까는 똥보다 더 더러운 거는 송장 썩는 겁니다. 똥은 옆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송장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30을 되고 본사 주지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송장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바람에 그 본산 주지들이 전부 땅에다 대가리를 쳐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해의 정신입니다. 외로웠겠죠. 해방되기 1년 전에 시무장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응어려진 가슴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길을 눈치 안 보고 옳거나 그러거나를 판단했지 이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판단 안 하셨던 그 만해의 정신. 나는 우리 시대가 이제 20, 30대 젊은이들도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나간 과거, 더군다나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대통령 출정식을 한 사람이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좌니 우니 시비하는 그따위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 앞에서 분명히 부끄럽지 않은 자기 삶을 걸어가야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종정이 되기 위해서, 주지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크고 작을 뿐이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춘기를 통해서 왜
왜 불교인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역시 뭐 부처님의 가르침만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교를 압축시켜서 부처님의 사상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라면은, 금강경을 또 다시 한번 압축시킨 것이 저는 반야심경으로 봅니다. 반야심경을 압축시켜 놓은 거, 그게 결국은 반야심경 맨 끝에 보면은, 물론 뭐 문법 구조상으로는 끝이 아닙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시 조경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반야심경을 찬탄하는 거죠. 근데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구경열반, 여기까지가 전 신경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도몽상, 전도몽상 간단해요. 잘못된 생각, 집착으로부터 오는 견해들, 인간이라는 집착,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중생의 업견을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몽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됐다, 몽상이다. 그걸 원리했단 말이에요. 멀리했다, 버렸다, 벗어났다,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중생의 업력으로부터 벗어났다, 나의 집착, 그러니까 응무소주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전도몽상이 응당이 좋아하는 바 없이 이생기심, 난 이건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생기심은, 살아있는 마음은 응무소주다.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비어져 있다,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어서, 갇혀서,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죽은 마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 여기서는 생기심을, 마음을 낸다라고도 새기지만은,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은 응무소주다, 이렇게 새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잘못된 건가요? 응무소주 생기심 하면은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강원에서 정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당이 좋아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좀 그 얘기 듣자? 좋아하는 바 없는데 뭘 또 마음을 내. 그냥 살아있는 마음은 어디에 갇혀있지 않다, 머물지 않는다, 고집스럽게 딱 굳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새기는 게 훨씬 더. 와서 안다? 와서 안다? 앞에 또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야. 말긴 알아들어. 그거나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나 똑같은 얘기죠. 구경열반이 생기심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구경열반인 거죠. 응무소주가 원리전도몽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완벽히 비워내는 겁니다. 완벽해. 그 비워내는 방법, 그동안에 사춘기 처음부터 저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하다 불교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내 나름대로는 헷가닥 한 거죠. 헷가닥해서 뭐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다니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자들한테 가서도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들었고, 큰 스님들한테 또 호령을 하면서 대들어도 받고, 이런 얘기는 지난 80회 동안에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광주항쟁 비디오를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렇게 무참히 사람이 죽어갈 때 나는 종교인으로서 뭘 했는가? 자비심과 사랑과 연민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른다면 그것은 종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굽이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를 쭉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어폐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내가 말해놓은 걸 한번 보더라도 아유 이거를 좀 안 했으면 될 뻔했던 말도 있었고, 후회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1년 4개월
저도 참, 뭐 끝나고 나면 가서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뭐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저로서도 굉장히 유익했고, 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임원 사춘기, 이게 아마 나갈 때가 되면 81화가 될 거예요. 이제 끝내고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정진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 활구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으로 가기 위한 정진을 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짓고, 그동안에 시청해 주신 구독자 및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셨던 많은 분들, 이 인연으로 모두 성불하셔야지 되고,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듯이 여러분들도 정각을 이루셔서 깨달음의 행복감을 맛보시는 그러한 삶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됩니다. 저는 요새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몸이 가벼운 게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우리, 저기, 아직 안 껐지? 우리 영민 씨하고 도영 씨하고 그동안에 참 고생, 저 강원도로 왔다가 하고, 또 인제로 왔다가 하고 한다고, 또 남의 집에 와서 빌려서 촬영하고 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 한 번 더 내공을 쌓으셔서 언젠가 다시 복귀하시기를 명진 TV에. 하여튼 또 다들 건강하고 평화의 길에 잘 해서 예. 또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